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치 TV 시청자 여러분. 조원진 후보와 이렇게 홍준표 후보 등등의 후보 단일화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뭐 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국당 관계자와 통화하고 있고 우리 조원진 후보도 통화하고 있고. 근데 뭐 가장 큰 장애물이 현재 유승민 문제인데, 한국당에다가 우리가 유승민과의 관계를 단절을 해야지 우리가 협의를 들어가도 우리 당원들이 따라오지, 우리랑 협의하면서 유승민과 같이 협의했다가는 우리 당원들이 안 따라가니까 의미가 없다. 뭐 그렇게 던져놨는데, 뭐 그쪽에서는 우리하고 협의하다가 안 되면은 유승민하고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뭐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좀 상대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들에서 아마 이 시간부터는 사무총장이 아마 협의를 할 거고요. 뭐 저는 제 일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협의가 들어가니까 이 완장찬 보수파리들이 거의 대부분 다 홍준표 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뭐 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늘 보수운동 완장찼지만 실제로는 청와대가 시키는 거, 전경련이 시키는 거, 그 하청업체 일들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끊임없이 이 조원진 후보를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데, 뭐 실제로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후보가 저 보수파리들 받아들인 이유도 그거 시키려고 받아들였지 뭐가 도움되겠어요. 대중 조직이 있습니까? 무슨 축적된 지식이 있습니까? 앞잡이 시켜서 이제 조원진 후보 이제 우리 신당 음해시키려고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음해가 나오는데, 그 중에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음해가 박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음해가 들어오는데, 어제 우리 당이 조원진 후보 중심으로 대통령 구치소 앞에서 유세를 했는데, 그때 막 우리 후보도 그렇고 몇 명 많이 울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계시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음해를 들어온다는 거는, 야, 이 사람들 처음부터 박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아무런 이 진실에 대한 이 의지나 이런 거 없었구나. 그냥 후원금이나 잘 들어오니까 그쪽 들어갔다가 또 홍준표가 또 권력 부스를 좀 나눠주니까 따라 들어가고,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가장 큰 음해가 조원진 후보가 박 대통령 4월 조기 하야 주장을 했다. 그거하고 제가 11월 달에 김무성을 선동해서 탄핵을 주도했다. 이 두 가지를 끝까지 집요하게 음해를 하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집단 치매에 걸렸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5개월, 6개월 전의 일 아닙니까? 작년 10월부터 11월, 12월 상황이 기억이 안 나세요, 다들? 아니 우리 시청자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홍준표에 줄선 저 보수파리들 말입니다.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10월 24일 날 손석희 JTBC가 태블릿 PC 조작 보도를 내보냈고, 그 다음날 박 대통령이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쳤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바람에 지금 와서 볼 때는 그걸 인정하면 안 됐던 거였는데, 대통령이 워낙 순수한 사람이어서 이런 음모가 있다는 걸 몰랐겠죠. 그거 하나 인정했는데, 문제는 JTBC가 그 태블릿 PC 안에 200여 가지의 국가 기밀 외교안보 문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연설문만 좀 쉽게 풀어 써주는 그 수정이 아니라 최순실이 국가 외교안보를 다 장악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부터는 청와대가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래서 24일부터 한 일주일간 그때 다 터져 나온 겁니다. 그게 다 터져 나왔어요. 일주일간 완전 속수무책으로 무방비로 얻어맞으면서 지지율이 5%로 추락하고 어떻게 보면 방어할 수 있는 라인들이 다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기 하야론이 바로 등장을 해버렸고, 사실 이걸 방어해야 되는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방어 정규 라인이 아니에요. 저는 친박이 아니잖아요. 박근혜 정권에서 무슨 핵심 지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정규 방어 라인이 아니고, 정규 방어 라인이라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조원진 의원 정도까지는 정규 방어 라인이라 봐야죠. 그리고 자유총연맹의 김경재 총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정규 방어 라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분들이 막아야 되는 건데, 그 앞선에서. 저는 제가 정규 방어 라인은 아니지만 저는 김경재 총재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이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 친박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일단 일주일간 친박의 핵심이라는 사람들 자체도 이게 무슨 사건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 실제로 조원진 의원은 친박은 하지만 친박 최핵심은 아니잖아요. 친박 핵심이라 그러면은 최경환, 윤상현, 서청원 의원인데 윤상현 의원도 최순실 존재 자체를 몰랐단 말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국정을 좌지우지했다고 언론에서 막 터뜨리니까 뭐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최순실이 어느 정도까지 국정을 개입했는지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부랴부랴 알아보기 시작하고 난리 쳤는데 청와대만 하더라도 그쪽에 그 당시 뭐 우병우 수석부터 막 다 걸려들었기 때문에 수습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원종 비서실장, 뭐 김지원 정무수석 다 올속됐던 상태거든요. 그 일주일 만에 끝난 겁니다. 전쟁에서 일주일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예전에 우리 6.25 전쟁 때 이 김일성이 3일 만에 서울 초토화시켰듯이 완전히 끝나버린 전쟁인 겁니다, 이게. 그럼 그때 어떻게 됐냐. 조기하야가 아니라 즉각하야. 즉각하야론이 밀고 나올 때 막을 수 있는 길은 탄핵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자, 이거 막 밀고 들어와요. 대통령 당장 하야라 그러고 촛불이 뭐 솔직히 한 5만 명 왔는데 뭐 100만 명이 왔다 그래서 막 밀어붙입니다. 이제 11월 초부터 쫙 밀어붙여요. 11월 내내. 즉각 퇴진하라 하야라 막 밀어붙이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탄핵을 해라. 법적 절차로 인해서. 즉각 하야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가 중단이 되는 거고 바로 지금과 같은 이상한 이 조기 대선 사태가 오니까 절차대로 탄핵을 하고 특검을 하고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진실을 밝히자. 이게 유일하게 막는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장외의 태극기 부대들은 다 탄핵을 외쳤습니다. 저도 탄핵을 외쳤고 박세훈 주필도 탄핵을 외쳤고 다 탄핵하라 그랬습니다. 검색해보세요. 다 탄핵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몇몇에 제 기억으로는 엄마 부대 이제 이런 쪽에서는 하야도 반대, 탄핵도 반대 그랬었는데 그 당시는 탄핵 반대, 하야 반대는 전혀 통하지가 않았고 탄핵으로 돌려놔야 되는 사실 그런 상황이었죠. 그 이제 조원진 후보는 당시 이 11월 1일 그러니까 10월 24일 JTBC의 선공으로 집중 폭격이 들어왔을 때 문자를 쫙 돌려가지고 박 대통령님 힘내세요. 다들 기도합시다. 우린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밖에 보낼 수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파악이 안 되는데 뭘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대통령 믿고 일단 우리는 지키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때 어느 누구도 지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고 지금 보수파리들이 지금 조원진 후보 오해하지만은 그 홍준표 경남지사 뭐 했습니까 그때 오히려 탄핵 할 만한 일이라고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저는 그것도 또 욕할 생각이 없어요. 그 당시 언론이 쏟아지는 보도만 보면은 탄핵을 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무기징역감이었죠. 언론 보도가 다 사실이었다면은. 그럼 대충 한 절반 정도 맞지 않겠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절반이 맞는 게 아니라 뭐 한 50가지 정도면 뭐 49개가 거짓말로 다 드러났는데 그건 나중에 드러난 거고 그 당시 상황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 밖에서는 계속 탄핵을 주장한 겁니다. 탄핵을 해서 일단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 탄핵해서 시간을 벌어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친박 핵심들은 좀 달랐죠. 그때는 친박 핵심들이 모여서 이게 워낙 거세니까 일단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약속하고 탄핵을 중단시키고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가자. 이렇게 친박 8인방이 모여서 청와대에 건의를 했죠. 거기 서청원, 홍문종, 윤상현 다 들어갑니다. 조원진은 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친박 8인방에. 제가 알기로는 친박 8인방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건의를 하고 청와대가 바로 다음날 받습니다. 워낙 거세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자체도 쏟아지는 언론 보도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최순실이 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했는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대통령이.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일에서 최순실이 크게 한 몇 천억 해먹은 거 걸리면 어떡하나. 이게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 대해서. 그래서 일단 안 되겠다. 조기 하야를 해서 불을 끄고 이건 대통령의 개인적 안위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정권
창출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다음 대선을 정상적으로 치르려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조기 하야를 약속을 했죠. 기자회견을 해서. 그게 11월 30일일 겁니다. 30일 날 청와대 3차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결정을 달라. 질서 있게 조기 하야하겠다. 그렇게 나왔고, 지금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4월 말 하야 6월 대선으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이 당론 정하는 데는 무슨 당시 원로급들,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나 박관영 전 국회의장, 고건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적당하다 해서 당론을 채택을 하고 사실상 청와대가 수용을 했는데, 그때 또 장애태극기 세력은 또 엄청 비판을 했습니다. 이 친박 세력들 대해서. 아니 어떻게 진실을 밝힐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야합을 하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친박을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김경재 총재를 만나서 아니 이렇게 되면은 박 대통령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냥 나가는 건데 이렇게 결정하면 되냐 그랬을 때 이제 김 총재 입장에서는 친박들은 지금 그 생각하는 것 같다. 도저히 이거는 워낙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탄핵으로 가도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진실을 밝혀질 가능성이 없다. 그냥 조기에 탄핵 인용되고 구속까지 갈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 사실은 이제 친박들 핵심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판단했을 거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엄청나게 친박들이 비판했는데 그 조원진 후보는 그냥 거기에 따라갔을 뿐이에요. 조원진 후보가 친박의 핵심이 아니니까 그걸 주도했을 수는 없고 그렇게 친박 핵심이 결정을 하고 당론 채택하는 과정에서 4월 30일에 하야를 하고 6월 30일 날 대선을 치르자 이런 정도 입장 표명을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죽일 놈이다? 어제 조원진 후보 구치소 가가지고 거의 울면서 연설하는데 저는 어제 못 갔습니다. 저는 이제 이 단일화 문제 때문에 못 갔는데 제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제 스스로 좀 자문하게 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이 사기 탄핵 세력이 저렇게 헌법재판소와 특검, 검찰까지 다 장악했을 줄 다 알고 우리가 한번 결사항전을 외친 건가? 그 탄핵을 한번 가서 승부해보자는 사람들은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최후의 보루인데 그래도 법과 절차와 원칙은 지켜주길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자 그랬지. 헌법재판소가 이런 짓을 할 줄 알고도 우리가 탄핵을 가자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특검이요. 조원진 또 후보를 또 음해하는 요소가 되는데 특검을 요청한 건 청와대입니다. 검찰이 하도 편파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는 사건 자체를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언론에서 수백 개 쏟아지는 최순실 관련 보도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데 검찰이 치고 들어오니까 일단 시간을 벌어야 돼. 특검법이 통과되면은 특검 설치하는데 한 20일 정도 시간을 버니까 검찰 수사는 스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당 지도부에다가 야, 그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이거 상관없으니까 일단 빨리 받아라. 검찰 수사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수가 없다. 이게 더 위험하다. 그래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원진 당시 최고위원, 이 정진석 원내대표, 이정현 대표가 이 특검을 이제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설마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라 해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다들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검찰에서 파견 나오고 이 여러 눈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검이 이럴지도 예측을 못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럴지도 예측을 못했고 최순실 재판, 정호성 재판의 재판부가 태블릿 PC 같은 것 증거물로 채택도 안 해주고 이렇게 은폐로 나갈 줄도 몰랐고 다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렇게 특검이 편파적으로 탈탈 털었는데 야, 그 대통령을 떠나서 대통령 측근들의 사소한 뇌물 사건 한 건도 안 걸릴 줄도 사실 예측을 못했어요. 이거는 친박들도 왜 조기 하야를 자꾸 주장했냐면은 저렇게 특검이 막 캐면은 뭐 한 건이라도 나올 수 있다. 돈 문제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 그래서 특검을 막고 조기 하야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황장수 소장이 제가 그 당시만 해도 황 소장하고 방송하고 있을 텐데 그때 그렇죠.
제가 오히려 황 소장이 박 대통령을 막 비난할 때 탄핵으로 가서 헌법재판소와 특검에서 진실을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박 대통령의 책임을 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탕파리들이 그거 살짝 떼가지고 지금 음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황 소장 입장이 그때 뭐였냐면은 특검으로 가면은 상상도 못할 것들이 다 드러난다. 심지어 청와대에서 마약 주사를 맞은 것부터 드러나고 이 삼성과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몇 수천억 대를 해먹은 게 다 드러날 거다. 그랬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거를 밖에 있는 사람들일 뿐이 아니라 친박 핵심들도 모르잖아요. 그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만 보면. 이렇게 한 건도 안 드러나고 박 대통령과 측근들이 10원 한 장 안 먹었을 줄은 또 몰랐다 이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그렇게까지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10원 한 장 안 먹은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10원 한 장 안 먹은 대통령이 뇌물죄로 감옥에 가게 될 줄은 당연히 상상도 못했죠. 이거는 도저히 그 당시에 정확히 예측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걸 뻔히 아는 지금에서 다시 돌아가 보자는 말입니다. 이게 다 알았어요. 헌재도 썩었고 검찰 썩었고 다 엉망이라는 걸 다 드러났죠.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 하야에서 정치적으로 한번 타협을 해가지고 그래도 대통령 안위를 보장해주고 대선을 좀 정상적으로 치러보자는 주장을 하는 게 이게 역적인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그때 그 사람들 정말 비판을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해보라 그러면은 야 우리 탄핵으로 가보자 얘기 못하죠. 이렇게 뻔히 엉망인 게 드러났는데 그렇다고 또 그때 또 탄핵으로 가자 한번 승부 걸어보자 주장하는 사람도 욕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다 결과론입니다. 결과론이에요.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도 전에 공격이 세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서든 이걸 막아보려고 각자 방안들을 찾은 겁니다. 그 요즘에 대통령 변호인단을 박 대통령이 다 해임을 해가지고 대통령 변호인단 책임을 묻는다 그러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이제 장기전으로 가니까 대통령 변호인단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낼 사람 보내고 소수 정예로 가겠다 이런 거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게 청와대와 친박 핵심 세력도 지금 무슨 사건인지 모르는데 12월 8일 날 탄핵이 됐어요. 곧바로 12월 10일, 11일 날 변호인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구성된 게 아니라 한 명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가. 그래서 12월 한 20일 정도에 이제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는데 변호인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사건인지. 언론 보도는 수백 번 쏟아졌지. 청와대는 무슨 사건인지 알려주지도 못하지. 어떤 건인지.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요? 무슨 사건인지 파악을 해야지 변호 전략을 짜는데 파악하는 게 1월 한 중순 이상 넘어갔을 때부터 이게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고영태 게이트, 손석희 게이트구나. 이때 파악이 된 거예요. 1월 중순 넘어갔을 때. 그래서 정상적인 변론은 2월 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건 파악이 되니까. 그때 이제 2월 중순에 김평우 변호사가 합류하죠. 이제 시작된 거예요.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한창 이제 하는데 바로 3월 초에 때려버린 거 아닙니까? 헌재에서. 변호사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와서 홍준표한테 충성심 보이려고 조원진 후보를 공격하는 그 소재로 삼습니까? 지금 박 대통령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계시는데 오히려 친박 핵심 말대로 정치적 타협이 됐었으면은 대통령 감옥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도 훨씬 여유 있게 치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방법이 맞았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는 진실 투쟁을 못하는 거죠. 박 대통령 입장에서. 진실 투쟁 못하는 건 사실 박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안 된 것뿐이어서 이건 그냥 운명일 수밖에 없고 박 대통령은 감옥에서 처절한 진실 투쟁을 해야 되는 거고 같이 태극기 들고 진실 투쟁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같이 가줘야 되는 거지. 대통령 감옥 가자마자 박 대통령 향단이라고 모욕하고 탄핵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홍준표에 붙어가지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사람 음해하고 다니고 정말 이런 보수 쓰레기들 이번 기회에 잘 됐습니다. 그 후보 단일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단일화 주장파가 아니지만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결정한 순간도 아니지만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요구하고 싶어요.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좀 발전하는 단일화가 돼야지. 떨어져 나왔으면 떨어져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엉망이니까 떨어져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단일화를 한다? 후보끼리? 그럼 그 과거보다 뭐가 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투쟁력, 그리고 진실을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더 보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요구들을 할 거예요. 양측에서. 예를 들면 원래 하기로 했던 태블릿 PC 진상조사위 그거 다시 설치해야죠. 그거 설치해야 됩니다. 단일화하기 전에. 그리고 탄핵을 주도했던 유승민, 김무성 세력을 응징하겠다 다 합의해야 되고. 그러면서 저는 야 같이 태극기 들었다가 재빠르게 이 해바라기 권력 해바라기처럼 글로 붙어있는 보수 파리들 다 척결하자. 지금 보수가 엉망된 게 다 저런 전경련 돈 받고 그냥 따라가고 청와대 지령 받고 따라가고 저런 권력 해바라기형 보수 때문에 이 보수가 망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단일화할 땐 저 홍준표 쪽에 붙어있는 보수 파리들 다 척결하자. 그러면서 진짜 보수 한번 세워보자. 뭐 저 같으면 그렇게 협상하겠어요. 뭐 제가 협상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라는 겁니다. 박 대통령 돼서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조원진 후보 조기 하야 얘기했다고 그거 가지고 음해 못합니다. 음해 못해요. 그거 찍어가지고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음해를 뭐 사드 배치 이런 거는 막 우리 당에서 논평이 나갈 건데 조원진 후보는 사드를 반대한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대구에서 토론회를 열어서 사드 배치를 선언하고 당의 사드 배치 당론을 결정한 사람이에요. 이걸 또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고 또 음해하고 참 추태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수준. 그나마 이 보수파리들이 그동안 이 권력자들한테 노비 취급을 당해왔고 지금도 뭐 솔직히 뭐 홍준표의 노비들이죠. 노비 취급당하니까 천만다행이지. 이런 자들이 주인이었으면은 사기 탄핵 같은 거 한 100번은 더 벌였겠다. 사기 탄핵 벌인 자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만 사기 탄핵 벌인 자들은 좌익의 주인들이고 이쪽에 이 수준 낮은 애들은 우익의 노비니까 천만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노비들까지도 이번엔 다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대선을 전후로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